새벽 2시 41분. 워싱턴의 어둠 속에서 단 한 줄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심해 전략 자산 운용 승인.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세계의 해양 균형을 뒤집고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름조차 낯선 한 나라를 수치와 확률로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절대 할 수 없다고 0%의 가능성이라 단정했던 사람. 하지만 그가 직접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거제의 도크 아래 빛을 흡수하는 검은 선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용접선 하나 없는 금속, 소리를 삼키는 듯한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히 뛰고 있는 심장 하나.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7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문을 부수지 않고 옆에 새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바다 아래에서 70년 동안 만들어진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0%의 나라, 70년의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하퍼입니다. 나토 해양전략센터 부소장으로 지난 28년간 저는 확률로 바다를 읽는 사람으로 불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숫자로 바꿔서 해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조차 제 손에서는 통계와 그래프로 환원되곤 했죠. 냉정하다는 평가도 정확하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건 저에게 같은 뜻이었습니다.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제가 제 직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41분 워싱턴 사무실의 경보등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보의 출처가 부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떴을 때 제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동맹국의 해양 데이터망에서 발신된 신호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저는 담당 분석관에게 검증을 지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보 코드 옆에 새겨진 문구가 제 이름을 직접 호출하고 있었죠. 엘리엇 하퍼 박사 긴급 승인 요청. 모니터를 켜자 생중계 화면이 떴습니다. 부산국제회의장, 태평양 안보포럼. 연단에는 미국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원고를 접더니 단 한 문장으로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심해 전략 자산 운용을 전면 지지한다. 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고 이성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 한 문장은 제 지난 반년의 연구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한 186쪽짜리 보고서의 결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전략자산 확보 가능성 0%. 그런데 그 0%가 불과 몇 초 만에 백악관의 입을 통해 뒤집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거나 번역상의 오류일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가 동시에 세 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펜타곤, 또 하나는 브뤼셀 본부, 마지막은 런던 해양센터였습니다. 모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박사, 당신의 보고서가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잠시 후 브뤼셀에서 공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하라. 72시간 안에 결론을 가져오시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오차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시험이 될 거라는 거요. 저는 서랍을 열어 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제 이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억제력 평가, 한국의 핵추진 함정 보유 가능성 0%. 그 안에는 수치와 도표, 조달 기록, 산업 성장, 곡선, 인력 통계,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논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0%는 제 신념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으며 동시에 제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패가 무너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패배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과 도쿄, 베이징, 브뤼셀의 뉴스, 헤드라인이 동시에 같은 단어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심해전략자산 승인 동아시아 군사균형 붕괴. CNN, NHK, 환구15 전부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정치쇼일 거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입안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0%로 단정한 그 가능성이 이미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갈등은 두 갈래로 저를 찔렀습니다.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결론이 틀렸다는 건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간의 균형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했다면 일본과 중국은 곧바로 대응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파급으로 이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 2시 45분 펜타곤 상황실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 당신이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소.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72시간 안에 확인하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일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흔들린 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는 건 그 어떤 시뮬레이션으로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눈, 마른 입술, 그리고 약간 굳은 표정. 하지만 제 안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두 감정은 언제나 진실을 향한 문 앞에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한국 측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강세린 아락10조 특수선본부 전무.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브리핑은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위협도 환영도 아닌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의 약속과 의지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그래프도 이번 비행의 목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들고 떠나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아마도 제 보고서를 무너뜨릴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지 오류 검증이 아니라 제가 믿어온 세상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정이 될 거라는 거요. 그날 새벽 부산발 경보는 단지 시스템의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정리돼 있었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제각기 평범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제가 오랜 시간 데이터로만 읽어왔던 단어, 집중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제로 향하는 비행기 창가에 앉았을 때 저는 문득 제 보고서의 34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당한 상태이며 군용 원자로 기술 확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스스로에게 3번 되뇌었습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를수록 그 단어의 확신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아락10조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거의 하늘을 찌르는 산업의 숲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금속의 향기와 바닷바람이 섞여 묘한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수천 톤의 철이 매년 바다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현장을 직접 보니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문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강세린, 아락10조 특수선본부 전무였습니다. 엘리엇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어 발음은 거의 완벽했고 표정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브리핑이 없습니다. 대신 직접 보시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보통 이런 방문에는 형식적인 설명이 먼저 따르기 마련인데 그녀는 모든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안구역을 통과해 내부 차량에 올랐습니다. 강 전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여긴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한 세대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여운이 있었고 저는 잠자코 있기로 했습니다. 차는 조선소 깊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구역의 입구에는 특수선 도크 출입 제한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강세린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카드키를 인식시키자 육중한 철문이 느리게 열렸습니다. 쉬익하는 공기압 소리와 함께 내부의 냉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거대한 검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듯한 표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곡선, 마치 바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건 실물입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강세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선체의 길이는 약 100m, 높이는 10m 남짓. 그 표면에는 한 줄의 용접선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음이 안 보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강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군용 철판을 새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산업용 강판의 한계를 20년 동안 넘겨왔죠. 포스코와 협력해 HWA-200이라는 신압금을 완성했습니다. 30% 더 강하고 40% 더 가볍습니다. 그 덕분에 더 깊이, 더 조용히 자망할 수 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선체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게 진짜 심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150MW급 모듈 원자로죠. 3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0년이라니, 그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의 구조는 협정의 한계를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축이 아닌 효율, 금지가 아닌 대체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단 하나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감. 그것은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들어 표면을 만졌습니다. 냉기와 함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 수만 명의 손, 그리고 하나의 나라의 의지가 그 표면 아래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건 두 번째 함입니까? 제가 묻자 강세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6개월 뒤 진수 예정입니다. 생산 속도는 현재 도크 기준으로 연 2척, 확장 시 3척까지 가능하죠.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아득해졌습니다. 미국이 한 척을 건조하는데 3년이 걸리는 일을 이곳에선 6개월 단위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인 생태계였습니다. 철강, 조선, 원자력, 전자. 이런 체계는 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도크를 나오는 길 강세린이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어떻게를 배우기 전에 왜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왜?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왔는지, 왜 70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해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려 하는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검은 선체, 반짝이는 무반향 타일, 그리고 문 옆에 문이라는 말.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 보고서는 한 나라의 숫자를 계산했지만 그들의 시간을 계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세린이 남긴 일정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단 문태식 박사 면담.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심장은 그분이 설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금속이나 엔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심장이라는 사실을요. 그 심장은 숫자도 보고서도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제 사무실은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서랍 속엔 여전히 제가 쓴 186쪽짜리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제 손에서 너무 무거운 종이 뭉치로 느껴졌습니다. 거제에서 본 그 검은 선체의 곡선이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 본 걸까?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완벽함을 조롱하듯 제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질문이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할 수 있는가? 를 물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이 왜 하려 했는가? 였던 거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방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하퍼 박사 즉시 펜타곤으로 오시오. 보고서와 대통령 발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거제에서 만난 강세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다 왜를 먼저 배웠습니다.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전쟁 직전처럼 무거웠습니다. NSC 보좌관,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사성장군 제임스 해링턴까지 모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박사 설명을 듣고 싶소. 당신의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표 중 어느 쪽이 틀린 거요? 해링턴 장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제 보고서는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한국은 농축도 재처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면 그건 규제를 회피한 게 아니라 틀 자체를 바꾼 겁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국무부 담당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틀을 바꿨다고요? 말장난입니까? 기술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문을 부수지 않고 옆에 새 문을 만드는 방법을. 그때 CIA 분석관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긴급작전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도쿄와 베이징의 새벽 불빛이 동시에 떴습니다. 그 도시들의 심장부가 밤새 깨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사 해링턴 장군이 제게 물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소류급 12척, 오야시오급 11척. 최신식 디젤 잠수함이지만 결국 공기와 연료에 의존합니다. 자망 시간은 2주가 한계입니다. 그럼 한국의 핵잠이 한 척이라도 투입되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23척은 전부 쓸모 없어집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3개월을 숨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승인 철회 초안을 작성 중이다.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미 승인한 사안을 뒤집으려 한다는 뜻이었죠. 국무부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피해는 최소화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속도로 그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NSC 보좌관이 거들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장군님 여러분, 한국은 이미 완성했습니다. 승인을 취소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락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막는다면 그들은 조용한 적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심해의 유령으로요.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하면 반도체 수출을 조절할 겁니다. 그들의 기술은 산업 전반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겁니다. 호주, 캐나다, 폴란드, 스페인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조 속도와 단가는 미국보다 3배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을 닫으면 그들은 그 문을 통째로 옮겨 다른 나라에 열 것입니다. 해링턴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박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미국이 패권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굴복이라는 단어는 군인들의 귀에 독처럼 들렸겠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승인했다고 해서 그들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했고 우리는 이제서야 그것을 본 것뿐입니다. 우리가 내리면 그 열차는 우리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아있으면 적어도 방향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통령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각하께서 곧 발표하실 겁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백악관 상황실의 화면이 떴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엔 피로와 공포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한민국의 전략자산 승인을 유지한다. 이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순간 회의실 안에서 숨죽인 한숨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의 발표는 정치적 타협이었지만 그 본질은 패권의 인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해링턴 장군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 당신이 옳았소. 우린 그들을 가르친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줄은 몰랐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장군님, 배움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래 걸렸을 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끄기 전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표지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0% 위에 선을 긋고 이렇게 썼습니다. 불가능은 질문의 오류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고서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이 보고서를 다시 쓰게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세 문장의 첫 페이지는 제가 본 한국의 바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워싱턴 항만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해군 관측선 위에서 노트북을 열고 소음 그래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실시간 데이터가 제 모니터 위를 흘러갔죠. 그래프는 놀라우리만치 평탄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심장이 뛰는 듯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험 항해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측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국 기술진이 같은 수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장면이 펼쳐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시한다고 믿었던 관계가 언젠가부터 학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걸요. 강세린 전무는 조용히 제 옆에 와 섰습니다. 박사님, 오늘의 수치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0.3데시벨, 이건 거의 자연의 숨결 수준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우리가 원한 건 자랑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이 나라가 품은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만든 70년의 시간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항해가 끝나고 하중은 다시 도크로 돌아왔습니다. 엔진이 멈추자마자 선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조선소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웅의 귀환이 아니라 한 세대의 노동이 잠시 숨을 고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세린, 문태식 박사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문 박사는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실패였습니다. 문 박사는 웃으며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먹으로 쓴 글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70년. 이 프로젝트의 비공식 명칭입니다. 문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그저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려는 마음이 70년 동안 쌓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계산했던 것은 능력이었지만 이들이 쌓아온 것은 의지였다는 것을요. 능력은 자본으로 사고 팔 수 있지만 의지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그 시간의 무게를 저는 처음으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상원 청문회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대한공화국 전략자산 검증 결과 보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켜졌고 의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원고를 준비했지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목소리로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엘리엇 하퍼입니다. 나토 해양전략센터 부소장으로서 28년간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의지가 기술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보고서의 결론은 0%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0%는 가능성의 부재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박사, 한국의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이해한다면 그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닙니다. 그건 배움의 시작입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미국의 뒤를 잇는 동맹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체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이유로 걷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힘입니다. 며칠 뒤 제 사무실로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대연원자력 연구단.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예전에 받았던 그 글씨 70년이 액자에 담긴 채 들어있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박사님, 이제 이건 당신의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액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년. 그 한 단어 안에는 기술, 시간, 인내,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동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기술진이 한국조선소에 상주했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쟁보다 호기심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바로 동맹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죠. 어느 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에선 설명이 안 되던 부분을 찾았어요. 그건 숫자가 아니라 손끝의 감각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혁신은 공식이 아니라 손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항구에서는 새로운 함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의 온도를 품은 금속의 반짝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0%의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한 덕분에 저는 세상을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술의 비밀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70년의 시간,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공식입니다. 그날 새벽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70년 그리고 그 너머로. 그건 단지 한국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